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경제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조금 악재가 나왔죠. 바로 연준이 다시 매파로 돌아섰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 피복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했지만 그러나 연준에서 바로 소화기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있던 촛불 같은 그러한 불길을 바로 꺼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뭐라고 했나 봤더니 어제 블러드 총재는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고요. 또한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24년에나 명목 금리가 내릴 것이라며 금리가 바로 낮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은 분명 멈추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위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식시장이겠죠. 이러한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성장주가 과거의 영광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반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황금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은행주 특히 KB금융이 5%인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주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바로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에 집을 빚내서 살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집을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더딘데, 하지만 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도세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12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버는 돈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모은 돈, 이 돈을 이러한 고금리 시대는 어떻게 굴릴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오는데 많은데 바로 그거는 파월의 입에 달렸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내일 결국 파월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니 기론들 매파적 이야기를 할지 비둘기를 보여줄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엄청난 비둘기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비둘기만 나온다면은 크리스마스까지 급등은 아니라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올 확률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제2의 테난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시위, 일각에서는 홍콩을 진압한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렇게 강력 진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강제 진압을 못하게 일단 팔을 뻗어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이 움직일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나저나 미국이 중국 내 일까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는 바이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기도 당연히 애매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다치면은 당연히 또 나서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신장, 위구르, 홍콩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시위가 조금 더 격화되고 중국이 과잉 진압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다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에서 공안이 쫙 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다는 거겠죠.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나타나자 공안이 쫙 깔리면서 시위 확산을 막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징 소재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걸 막으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천안문도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기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나저나 지금 중국에서는 시위를 하는데 백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색 종이를 꺼내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힌 뭐 시진핑 퇴진 이런 말도 안 적힌 그런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다가 전부 다 적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러한 시위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축구가 패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에게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 만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경우의 수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기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야, 그래도 포르투갈 그 뛰어난 나라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좀 쉽지 않겠지. 아마도 탈락하겠지. 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치맥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미 그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뉴스에 팔아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기가 나오는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빠지다가 결국 오늘 마지막 펀치를 맞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린 거를 회복하려면 16강까지 가는 것도 부족하고 최소한 8강은 가야지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치맥 관련주, 월드컵 수혜주 이런 거를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투자 스타일에 과연 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번 돈, 열심히 소중하게 번 돈, 모은 돈 이런 돈을 진짜 좋은 양질의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드컵을 제외하고 실적 성장이나 그런 걸 보고 지금이 좋은 기회다 라고 매수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도박적인 감성으로 야 이거 축구 때문에 올라가면은 야 사람들 맥주 먹을 거 아니야 주가 올라가겠네 이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기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그냥 뇌동매매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반성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테마주는 웬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결국은 세력이 그냥 짧게 해먹고 도망가는 그러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그거를 맨날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1%짜리 한 10번 먹었다고 쳐도 나중에 10%짜리 마이너스 10%짜리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맨날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접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뉴스에 팔아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본다면은 한 달 전부터는 이미 슬금슬금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경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는 매도를 할 때지 절대 살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지난번에 그렇게 큰 산업인 네옴시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빈살만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매수하는 거는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사서 모았던 사람들이 나가는 걸 그냥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차익 실현을 하는데 나는 물리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테마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설령 하더라도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며 이미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빵 뛰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니고 매도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에는 휘발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화물연대의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업계에 따르면 3분기부터 정유 사사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지난 6월달에 파업했을 때 그때는 조합원이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 사이에 조합원 가입률이 최근 7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이러한 휘발유 대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대란이 지금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몇몇 주유소에서는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처럼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도 결국 피해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관점과 생각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파업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업은 결국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서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시다면 미리 가득 채워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물 운송자 임금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파업을 하는가 봤더니 물론 모든 직장인이 그렇고 자영업자도 모든 자영업자가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예만 보자면은 철강 화물을 운송하는 16년차 노동자의 경우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순이익은 다르겠죠? 일단 기름값이 50% 정도를 차지를 해서 700만 원이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700만 원인데,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들어오되나 싶지만, 최근 들어 유가가 올라서 당연히 더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도로 통행료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700에서 또 100배니까 600 남았네요. 그 안에서 지임료와 보험료 이런 것도 한 7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100만 원 잡고 또 날려버리면은 남은 거는 500이고, 또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언젠가 또 고칠 때도 있고 차를 거의 하루 종일 쓰지 않겠습니까? 수리비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 손에 쥐는 거는 300에서 400 수준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직장인과 모든 자영업자 그렇듯이 개인별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출이 정말 높은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수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아니 이래 근데 3, 400이면은 뭐 엄청나게 잘 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물 노동자들은 차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큰 화물차 있죠. 야, 진짜 크다 싶은 거, 그런 차의 가격이 일단 2억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 2억 투자해서 월 3, 400 버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파업을 통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품목 확대죠. 이렇게 품목이 확대가 되면은 운송료가 오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이 정도면은 숨 좀 쉬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서로 다른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물 운송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임금을 올리고자 품목을 확대를 시키는 걸 원하고 있고, 품목이 확대가 되면은 아마도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결국에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멘트 분야에서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위헌이 많다며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서로가 만족하는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마무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나왔죠.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나사처럼 우주항공청도 생긴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서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제시를 했으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우주는 개화되는 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길게 걸리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우주항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슈퍼개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살 때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10년이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이러한 우주 관련주가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을지, 그런 부분도 상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천재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괴짜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천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애플 상대로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더니 트위터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론 머스크, 어제 무려 15분 동안 여러 개의 트윗을 날리며 애플을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머스크는 트위터의 사용료를 추수입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플 앱스토어가 30%를 떼가니까 아니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러한 불만을 현재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지금은 의회에서 반독점법 논의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데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개 앱 시장법으로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그 밖에서 지금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다른 걸 보면은 진짜 괴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은 얘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시중은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 5%짜리 예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 4%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당정의 견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5%를 넘어 6%까지 갈 것으로 기대하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기대하면서 일단 그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단기로 예적금을 넣거나 파킹 통장에 넣어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금리가 또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짧은 예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긴 예적금을 노려도 될 타이밍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기아차 국내 1,500만 대 돌파. 기아도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1962년에 1호 차량을 출시를 했는데 60년 만에 국내 1,500만 대 판매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차량은 3륜차 K360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탱크 같은 이름이라서 찾아보니까 탱크랑 좀 거리가 머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핑크색의 차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차를 시작으로 지금 기아가 엄청나게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승용차가 45%, RV가 28%, 상용차가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델로 보자면 이거는 저 놀랐어요. 모닝이 무려 1등, 엄청난 숫자입니다. 121만 대나 팔면서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며, 다음으로는 카니발 113만 대, 소렌토가 103만 대로 모닝이 1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에서 모닝이 많이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벌써 설날이 코앞입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날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대형마트에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시간 진짜 빠른데요. 그런데 저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거를 사전 예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전 예약을 하면은 당연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할인 혹은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최대 4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거나 최대 15%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무조건 산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미리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렌터카 제주에서 전기차만 운영. SK 렌터카가 국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제주도에서 올해 1,000대가 넘는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운영 중인 3,000대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이러한 속도는 가속화가 되겠죠. 내연 기관차가 저물고 친환경차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전기차만 많아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충전 인프라도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안 그래도 지금 EV 포터, 그러니까 포터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휴게소에 가면은 전기차 충전소 한 5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꽉꽉 차있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설 때는 휴게소 충전 인프라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면 갈수록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충전할 데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그러한 주식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아직 모든 게 완료된 건 아니지만 영국 경쟁 당국이 합병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아시아나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국가에서 9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남은 거는 영국, 미국, EU, 일본, 중국 이렇게 5개인데, 영국이 통과를 한다면은 미국, EU, 일본, 중국 이렇게 4개가 남게 되겠죠. 결국은 맨날 보던 그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2030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30 MZ세대가 골프를 치러 가고 명품백을 사러 가고 이런 식으로 큰 소비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지만 이 2030이 올해는 편의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인플레로 인해서 현금 구매력이 많이 하락했고 주식과 코인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자산도 줄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편의점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왜 편의점이 그렇게 잘 되었는지, 왜 일본이 편의점 왕국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자연히 저렴함의 대명사인 편의점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을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편의점의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편의점 관련 주식도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다고 하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